은퇴 후 집을 팔고 연금식으로 살겠다는 부부의 이야기는 한때 방송에서도 자주 등장하던 이상적인 노후 전략 중 하나였다. 자녀는 모두 출가했고 도심의 아파트는 매매가가 올랐으며 자신들은 이제 돈 대신 여유를 누리겠다는 계획이었다. 서울 강동구의 32평 아파트를 팔아 11억 원을 손에 쥔 63세의 김정호 씨 부부도 그랬다. 그들은 이제 월세 부담도 직장 스트레스도 없이 매달 일정 금액만 쓰며 살면 된다고 생각했다. 은행에 일부를 넣고 일부는 안전하다고 생각한 배당주와 채권형 펀드에 투자했다. 그리고 매달 400만 원 정도를 생활비로 인출하며 우리만의 연금을 만들었다. 처음 23년은 완벽했다. 여행도 다녔고 골프와 요가로 시간을 보냈다. 그들에게 노후는 자유였다. 하지만 7년이 지난 지금 그 자유는 공포로 바뀌어 있었다. 문제는 단순했다. 물가와 수명이 그들의 계획보다 훨씬 길고 높았다. 11억 원 중 3억은 농가주택 구입과 인테리어 비용으로 나갔다. 2억은 자녀 결혼 자금과 병원비, 나머지 6억은 투자와 생활비로 분배했다. 매달 400만 원씩 쓰면 15년은 거뜬하리라 계산했지만 실제로는 7년 만에 잔액이 절반 이하로 줄었다. 이유는 다양했다. 물가가 오르면서 식비와 난방비가 30% 넘게 증가했고 고정지출이 줄지 않았다. 게다가 투자 손실이 치명적이었다. 코로나 이후 금리가 급등하면서 채권형 펀드에서 손실이 났고 배당주 일부는 배당을 중단했다. 연금식 현금 흐름이 끊기자 그들은 다시 저축을 깨기 시작했다. 처음엔 여유롭게 인출하던 통장이 점점 구멍난 수도꼭지처럼 변해갔다. 김 씨는 어느 날 통장 잔액을 보고 말했다. 이렇게 가면 10년 후엔 아무것도 안 남겠다. 그 말은 단순한 계산이 아니라 공포의 시작이었다. 은퇴 후 가장 무서운 것은 돈이 줄어드는 속도를 몸으로 느끼는 순간이다. 젊을 땐 수입이 지출보다 많으니 통장은 늘어났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그 반대다. 아무리 아껴 써도 매달 나가는 돈은 멈추지 않는다. 이 부부도 처음에는 돈을 쓰는 법을 배워야 했다. 그들은 은퇴 초기에 이 정도는 써도 괜찮겠지라며 외식을 하고 명절엔 자녀들에게 봉투를 줬다. 하지만 7년이 지나자 소비는 죄책감이 되었다. 더 큰 문제는 돈보다 마음이었다. 김 씨 부부는 이전엔 서로의 계획에 희망을 이야기했지만 요즘은 대화가 줄었다. 언제까지 이렇게 버틸 수 있을까라는 불안이 침묵으로 쌓였다. 김 씨의 아내는 이렇게 말했다. 남편은 밤에 잠이 없어요. 새벽에 일어나 혼자 통장을 봐요. 그게 요즘 우리 부부의 대화예요. 전문가들이 이 부부 사례에서 가장 주목한 건 집을 판 결정이었다. 집을 팔아 현금화한 건 나쁜 선택이 아니지만 문제는 그 이후의 플랜이었다. 부동산은 단순히 자산이 아니라 인플레이션을 막는 방어막이다. 그리고 주거 안정이라는 심리적 안전장치이기도 하다. 김 씨 부부는 시골 전원주택으로 이사했지만 예상보다 유지비가 컸다. 겨울 난방비만 월 60만 원을 넘었고 병원과 마트가 멀어 매번 차로 이동해야 했다. 집은 여유가 아니라 부담이 되었다.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집을 팔 때는 반드시 두 가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 그 돈이 어떤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지, 둘째, 앞으로 그 집을 대체할 주거 안정성이 있는지. 둘 다 없으면 현금은 곧 불안이 됩니다. 이 부부의 사례는 한국형 자체 연금화 전략의 허점을 보여준다. 집을 팔고 그 돈을 일정 금액씩 나눠 쓰는 방식은 일시적으로 안정감을 주지만 본질적으로는 자산 소진형 모델이다. 즉, 돈이 점점 줄어드는 구조다. 이런 구조에서는 물가 상승, 투자 실패, 예기치 못한 의료비 같은 변수가 들어오면 금세 불안정해진다. 실제로 한국노년정책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집을 팔아 노후 자금을 마련한 은퇴자 중 48%가 7년 이내 자산이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고 한다. 이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다. 줄어드는 돈을 매달 확인하는 것은 줄어드는 삶을 실감하는 일과 같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한다. 은퇴 후 재정의 핵심은 안정적 현금 흐름이다. 돈이 얼마나 있느냐보다 매달 들어오는 돈이 얼마나 안정적이냐가 중요하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그리고 일부 배당소득이나 임대수익 등 끊기지 않는 흐름을 만드는 게 핵심이다. 단기적 현금이 아니라 장기적 생존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 또한 지출 구조를 초기에 단단히 조정해야 한다. 은퇴 후 첫 5년은 소비의 재설계기로 불린다. 이 시기를 잘못 보내면 그 다음 20년이 흔들린다. 김 씨 부부처럼 초반 23년의 소비 패턴이 나중에 큰 부담이 되는 이유다.
심리적으로도 돈을 줄이는 계획보다 삶을 유지하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 예를 들어 취미활동이나 사회활동을 통해 외출과 만남을 유지하는 것은 단순한 여가가 아니라 정신적 안전망이다. 김 씨 부부의 불안이 심해진 이유 중 하나도 외부 관계의 단절이었다. 수입이 줄자 모임을 끊고 사람을 피했다. 그 결과 불안은 고립으로 커졌다. 재정과 심리는 언제나 함께 움직인다. 이제 김 씨 부부는 새로운 결정을 앞두고 있다. 남은 자산으로 소형 아파트를 다시 구입하고 생활비를 줄이며 도시로 복귀할 계획이다. 그들은 말했다. 우리는 늙어가는 게 아니라 다시 배워가는 중이에요. 이 이야기의 교훈은 단순하다. 노후의 자유는 돈을 쓰는 데서 오지 않는다. 돈이 줄지 않게 흐르는 구조 속에서만 진짜 여유가 만들어진다. 그리고 집은 단순한 자산이 아니라 마음의 지지대다. 무턱대고 팔면 자유가 아니라 불안이 따라온다. 노후의 평온은 과감한 선택이 아니라 세심한 균형에서 시작된다. 집을 팔아 연금식으로 살겠다는 김정호 씨 부부의 결정은 그 당시엔 합리적이었다. 금리도 낮고 부동산 가격은 정점을 찍고 있었으며 퇴직 후 도시 생활의 피로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부부는 늘 말했다. 이제 돈이 아니라 시간의 주인이 되자. 그 말엔 평생 일하며 살아온 세월의 피로와 남은 인생을 자신답게 살고 싶다는 바람이 섞여 있었다. 하지만 인생의 계산표는 숫자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물가와 건강, 관계와 감정, 그리고 예기치 못한 변화들이 그 표 안에서 끊임없이 움직인다. 김 씨 부부의 첫 해는 행복했다. 시골 마을의 공기가 좋았고 도심의 소음이 사라진 밤엔 별이 보였다. 그들은 매달 400만 원을 생활비로 인출하며 자신들의 은퇴가 얼마나 단단한지 서로 확인하듯 통장 잔고를 바라봤다. 그러나 2년이 지나면서 생활은 달라졌다. 처음엔 조금 더 쓰자는 생각이 누적되었다. 마당 공사를 하고 텃밭을 만들며 소형 SUV를 바꾸고 손주들 선물을 챙기다 보니 지출은 매달 600만 원에 육박했다. 여전히 통장엔 돈이 있었고 그들은 아직 젊었다. 그러나 그 젊음의 착각이 불안을 불렀다. 3년째 금리가 올랐다. 물가는 급등했고 채권형 펀드의 수익률은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배당주도 배당을 줄였다. 그들은 매달 들어오는 이자가 줄자 원금을 건드리기 시작했다. 통장의 숫자는 처음엔 조금씩 줄었지만 줄어드는 속도는 점점 빨라졌다. 김 씨는 밤마다 엑셀 시트를 열어 남은 자금을 계산했다. 이 속도라면 10년이면 끝이야. 그의 계산은 현실이었다. 부부는 소비를 줄이려 했지만 이미 생활은 줄이기 어려운 구조로 변해 있었다.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와 차량 유지비, 난방비와 병원비가 꾸준히 늘었고 전원주택의 관리 비용은 아파트보다 컸다. 도시로 돌아가려니 집값은 이미 다시 올랐다. 남은 돈으로는 예전 같은 집을 살 수 없었다. 그때부터 부부의 대화는 짧아졌다. 아침 식탁에서 아내는 말했다. 이젠 여행도 그만하자.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 말엔 여유가 아니라 두려움이 담겨 있었다. 통장에 돈이 있을 땐 서로의 표정이 밝았지만 잔액이 줄자 부부의 마음은 함께 달아갔다. 김 씨는 어느 날 이렇게 말했다. 돈이 문제라기보다 돈이 사라질까봐 생각하는 그 시간이 괴롭다. 불안은 돈이 아니라 예측할 수 없는 시간에서 온다. 많은 은퇴자들이 비슷한 함정에 빠진다. 집을 팔고 그 돈을 나눠 쓰는 방식은 당장엔 안정감을 준다. 통장에 큰 돈이 들어오면 마음이 든든하다. 하지만 그것은 착시에 가깝다. 돈은 쌓여 있는 동안이 아니라 흐를 때 가치가 있다. 일정한 수입이 멈추고 소비만 이어지는 구조는 심리적으로 견디기 어렵다. 매달 줄어드는 잔액을 보는 건 매달 삶의 불확실함을 확인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우리 사회는 노후를 돈의 총액으로만 계산한다. 하지만 실제로 은퇴 후의 안정은 현금 흐름의 지속성에서 온다. 아무리 큰 자산이라도 수입이 없으면 불안은 커진다. 반대로 금액이 작아도 꾸준히 들어오는 연금이 있다면 마음은 훨씬 안정된다. 김 씨 부부가 저지른 또 하나의 실수는 관계의 축소였다. 돈이 줄면서 외출을 줄였고 모임을 끊었다. 친구들과의 식사도 마을 행사 참여도 점점 부담이 되었다. 은퇴 전에는 인간관계가 사회를 통해 유지되지만 은퇴 후엔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돈이 줄어들면 그 의지가 약해진다. 다음 달에 봐야지, 지금은 좀 아껴야지라는 말이 쌓이면서 관계가 멀어진다. 그렇게 집 안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고 외부 자극이 줄면 생각은 점점 돈으로 집중된다. 불안은 사회적 단절 속에서 증폭된다.
이 부부의 경우에도 통장 잔액이 줄어드는 속도보다 먼저 줄어든 것은 사랑과의 연결이었다. 전문가들은 말한다. 은퇴 후 재정 설계의 핵심은 수익률이 아니라 구조다. 즉 자산이 아니라 흐름이다. 자산을 나누어 투자하되 일부는 확실한 현금 흐름으로 고정해야 한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개인연금 외에도 임대 수입이나 배당소득 등 안정적 유입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그 흐름이 불안할수록 심리적 안정장치가 필요하다. 매달 들어오는 고정 수입은 단순히 돈이 아니라 시간의 리듬을 유지해준다. 그것이 없는 삶은 하루가 길고 매달의 끝이 불안하다. 또한 노후 재정의 가장 큰 적은 자신감이다. 은퇴 초기의 대부분의 사람은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낙관에 빠진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낙관이 방심으로 바뀐다. 물가가 오르고 건강이 흔들리고 자녀에게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기면 계획은 쉽게 무너진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노후 예산의 20%는 예측 불가 비용으로 비워둬야 한다고 조언한다. 김 씨 부부의 경우 자녀 결혼과 의료비로 나간 2억 원이 계획을 완전히 흔들었다. 모든 계획은 변수를 포함해야 완성된다. 심리학자들은 이런 상황을 은퇴 후 통제 상실의 공포라고 부른다. 평생 일을 통해 통제권을 가졌던 사람이 이제는 돈의 줄어든 앞에서 무력감을 느끼는 것이다. 매달 줄어드는 잔액은 자신이 줄어드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래서 어떤 부부는 아예 통장을 나눠 각자 관리하기도 한다. 돈을 지키기 위한 전략이 아니라 불안을 분산하기 위한 심리적 방어다. 김 씨 부부도 최근 그렇게 바꿨다. 아내는 생활비를, 남편은 저축과 투자 관리를 맡았다. 분리된 통장은 감정의 완충 역할을 했다. 하지만 진짜 회복은 돈이 아니라 관계에서 시작됐다. 부부는 지역 복지관의 시니어 요리교실에 함께 나가기 시작했다. 매주 한 번씩 사람들과 어울리며 이야기를 나누자 그들은 비로소 다시 웃었다. 돈에 대한 불안은 줄어들지 않았지만 삶의 온도가 달라졌다. 김 씨는 말했다. 이제 통장 숫자가 아니라 오늘의 일과를 먼저 생각해요.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방향이 생겼다. 이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재정 실패담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 세대가 마주해야 할 현실의 경고다. 은퇴 후의 삶은 숫자보다 감정의 구조가 더 중요하다. 돈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속도를 감당하는 마음이 없다면 삶은 무너진다. 그래서 노후의 준비는 돈을 모으는 일이 아니라 줄어드는 것에 익숙해지는 일이다. 줄어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줄지 않는 관계와 리듬을 만들어야 한다. 김 씨 부부는 이제 다시 도시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다. 남은 돈으로 소형 아파트를 구입하고 생활비를 절반으로 줄이며 공공시설 중심의 생활로 전환할 계획이다. 그들은 말했다. 우린 늙는 게 아니라 배우는 중이에요. 그것은 패배의 언어가 아니라 다시 일어서는 문장이다.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명확하다. 노후의 평온은 큰 돈에서 오지 않는다. 그것은 흐름에서 온다. 그리고 그 흐름은 단순히 돈이 아니라 관계와 습관, 삶의 리듬으로 이어져야 한다. 집을 팔고 시작한 자유가 진짜 자유가 되려면 그 돈이 삶을 지탱하는 구조로 바뀌어야 한다. 은퇴 후의 안전은 과감한 결단이 아니라 세밀한 설계에서 시작된다. 결국 노후의 공포를 이기는 방법은 단 하나다. 돈보다 오래가는 리듬을 만드는 것이다.